네, 그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가요는 당시 시대 상황이 담긴 거울과도 같죠. 예, 가요를 통해서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시간에 네. 대전역과 네. 또 목척교 네. 이런 대전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주로 다뤘었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일까요? 아직까지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대전 충남 지역과 관련 있는 노래, 네.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인권 선생의 꿈꾸는 백마강입니다. 꿈꾸는 백마강이요. 네, 네. 사실 아마 중장년층이라면 아마 누구나 한 다 번은 알고 있는 노래고요. 그렇습니다. 노래방에서 바로 작년에도 들었던 네. 그런 노래입니다. 아직도 이 노래가 많은 어른들이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죠. 네. 가사를 봤을 때는 백제의 멸망입니다. 백제가 망했는데 이 백제가 상징하는 건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즉 1940년이니까 한마디로 아직 일제강점기, 네. 우리 나라 일을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이 백제의 멸망과 어떻게 보면은 어우러지면서 이 노래에 대한 감을 갖다 더 높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노래가 전 국민의 오랫동안 애청됐던 가요라는 거, 그걸 말해주죠. 네. 그러면 망국의 아픔을 노래한 꿈꾸는 백마강 잠시 감상해 볼까요? 우리나라 가요 중에는 이렇게 강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강 노래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뭐 두만강, 네. 그리고 또 전우야 잘 자라 같은 경우는 낙동강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 영산강 처녀도 있군요. 예. 영산강도 있고. 근데 많은 강 중에서 아마 가장 노래에서 노래로 많이 기억되는 강이 백마강일 거예요. 백마강. 그 아름다워서 더 슬픈 부여 백마강의 모습을 먼저 VCR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비단물길 금강은 부여와 만나 백마강이 됐습니다. 풍광도 아름답지만 백제 부흥과 멸망의 한이 서린 역사적인 공간인데요. 황포도 때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보면 숱한 곡절과 사연을 품고 살았을 백제인들의 삶이 그려집니다.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흐르 잃어버린 날이 애널푸나. 배는 어느새 백마강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낙화암으로 향하는데요. 삼천궁녀의 오랜 전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낙화암 가장 높은 곳에는 백화정이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내려다보듯 우뚝 서 있는데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여. 15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낙화암이라는 의미는 떨어질 낙자, 꽃다자, 바위암자에서 꽃이 떨어진 바위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삼천궁녀는 많다, 크다, 넓다, 이 삼천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삼천궁녀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삼천궁녀라기보다는 적은 수의 궁녀들이 실은 낙화암에 떨어져 아까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구국정신의 일념으로, 절개정신의 일념으로 바쳤던 사실입니다. 낙화암에서 스스로 산화한 삼천궁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 고란사. 고란사 법당 뒤에는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젊음의 샘물 고란약수가 있습니다.
백마강에 몸을 던져 꽃잎이 되는 삼천 궁녀들의 벽화는 망국의 서름을 회상하게 합니다. 백제 멸망 당시에 많은 궁녀들이 물속에 떨어졌다 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세워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 꿈꾸는 백마강에 등장하는 종소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을 한번 치면은 3분 동안 30리를 간다고 그래요. 이 종을 통해서 많은 참으로 안타깝게 죽어갔던 많은 그 백제의 여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희망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한데요. 네. 특이하게 이 노래는 2번이나 금지곡을 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제 강점기에 네. 이 노래를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네. 봐도 이거는 아. 백제의 슬픔이지만 나라 잃은 망국의 한을 담았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이걸 갖다가 금지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당대 최고였어요. 아. 조명암 선생님이라고. 네. 뭐 고운봉의 선창, 그다음에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아우,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 유명한 노래를 진짜 많이 작사하셨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네.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셨습니다. 아. 월북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금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래를 불렀던 가수 이인권 또 이야기도 굉장히 파란만장했다.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그 박시준 선생님과 함께 본인도 이제 가수로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기회를 잡았는데 예. 근데 바로 전쟁 중에 포탄에 맞게 돼요. 아. 그래서 아내는 숨지고 아. 본인은 예. 아마 하반신 네, 그 마비가 되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가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택한 건 바로 작곡가였어요. 작곡이요. 예. 예. 그래서 이인권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수로도 성공하고요. 네. 작곡가로도 엄청 성공한 아. 저희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유명한 게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이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네네. 예. 그리고 카츄샤의 노래. 카츄샤의 노래. 네, 이것도 송민도 선생님 노래인데 이런 카츄샤는 노래를 떠나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존의 히트곡을 갖다 많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이렇게 참 멜로디 리듬도 잘 만들어내시고 또 본인 지금 들으셨지만 목소리도 참 1급이에요. 네. 그런 두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인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에 아주 찬란하게 빛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노래를 좀 만나볼까요? 네. 예, 어떤 노래입니까? 역시 이지영 노래 하나 더 제가 예. 소개하겠습니다. 수덕사. 수덕사. 수덕사 하면은 예. 제가 알기로 이 충청도에서 가장 큰 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송춘희 선생님의 노래인데요. 예, 예. 이 노래는 듣긴 너무 좋은데 예.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노래를 못 하셔서 예. 이 노래를 갖다가 부르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한이셨어요. 예. 수덕사의 여성을 불러보고 싶은데 이게 어려워. 그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먼저 이 수덕사 여승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인적 없는 수덕사에 밤문지 푼데 흐느끼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자, 그 시절 분들은 네. 이 애절한 비구니의 사연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예. 이렵 스님 얘기. 이렵 스님. 네. 예. 그 한국 최초의 여성 유학생이었다고 그러네요. 아.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분의 애틋한 어떤 그 사연을 이 노래로 옮겼다 하는 그런 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예. 사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송춘희란 분이 저는 다시 많이 좀 재조명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미자 시대였습니다.
네. 이미자 시대였는데도 송춘이라는 이름이 아주 컸어요. 아, 그래서 급부상했죠. 아까 레코드판 표지에 나왔던 분이 그 송춘이 그렇습니다. 가수. 네, 아, 굉장하죠. 예. 그리고 또 영산강 처녀라는 또 히트곡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원 처녀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수덕사의 여성과 그다음에 영산강의 처녀, 묘하게도 또 둘 다 지역 노래네요. 네. 이 두 노래 때문에 정말 잊힐 수 없는 이름이 저는 송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수덕사 하면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고찰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로 뭐 더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노래에 얽힌 사연을 기억하면서 수덕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덕숭산의 너른 품에 자리한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됐다고 추정되는 유서 깊은 천년 고찰입니다. 수덕사는 백제시대 때 창건했다는 창건사라가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짧게 전해지고 있고요. 수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네, 고려시대 건축물로서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국보 제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에 지은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덕사의 부속 암자 중 한 곳인 견성암은 최초의 비구니 선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래 수덕사의 여승의 실제 인물로 추정되는 이렵스님도 이곳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견성암은 예전에는 여승당이라고 불려졌거든요. 최초의 망공 선사가 창건을 했어요. 이제 김일열 스님에 의해서. 그래서 김일열 스님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득도를 하셨고 또 견성암에서 수행 정진하시다가 견성암에서 입적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는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 평등 사상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초의 이 수덕사 내에 비구니 선방이 생기게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40여 분이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와서 그 수행 정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래에 담겨진 사연은 가슴을 적시는 선율과 애절한 목소리에 실려 아련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누가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결단하고 오는 그 애잔함이 그 노래 가사에 다 녹여 있어서 더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암울한 시대에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신여성들의 삶이 한 곡의 노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의 수덕사의 풍광을 만나봤는데요. 노래 때문에 막 가수가 종교도 바뀌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송치 선생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네. 이 노래 때문에 불교에 귀의하셨대요. 아, 그러니까 노래 하나가 진짜 종교적 삶 자체를 바꾼 거죠. 예. 가사가 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스님, 비구니 하면 굉장히 그 수행 정진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 네. 가사 내용을 보면은 예. 비구니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뭔가 이미지를 왜곡한다 해서 예. 불교계에 커다란 반발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불교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 훼손하는 노래로 예. 이 노래 안 된다 해서 금지가 된 거죠. 네. 왠지 모르게 이 노래를 다시 또 듣게 되면은 네. 뭔가 또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노래 어떤 시대상인데 이때 당시에 벌써 예. 여성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어떤 새로운 여성. 우리 그때 신여성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이 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 노래를 통해서 지나온 시대를 반추해보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임진모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잡한 세상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입니다. 폐렴. 최근 중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치 않은 유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감기는 일주일이면 나을 수가 있지만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은 기침이 무려 3, 4주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항생제를 투약하면 대부분 호전을 보였지만 이번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은 항생제 내성을 보이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독감이나 코로나와 함께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한 목소리로 폐렴의 레드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아서 걱정이네. 이러다 다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듯 등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폐렴균 이제 멈춰! 단호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폐렴 유행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위생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빨간불로 제압하고 노란불로 갑니다. 자, 노란불. 진료 예약.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월 정액 1,000원을 내면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대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주 핫한 서비스죠. 그런데 이게 요즘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대기 환자의 어플 예약 환자들이 겹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료조차 받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아침나절에 병원에 가서 점심때까지 꼬박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누리꾼들 당연히 옐로우카드 경고 들어갑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못 쓰는 서비스인데 얼른 보완돼야 되지 않나. 병원에 가려면 돈을 내고 예약해야 되다니 뭔가 서글픈 등의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편리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영리를 취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거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경고 노란불 들어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녹색 신호등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기증. 떠나는 순간까지 삶의 발자국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문미선 씨. 아직 40대 젊은 나이지만 지난 10월이었죠. 갑자기 운동하다 끝내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선 씨는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장기 기증을 희망했던 그녀의 뜻을 따라 가족들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문학을 공부해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던 중학생 이예원 양도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늘로 향하는 이 천사들의 발걸음 초록불로 환하게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누리꾼들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있는데요. 사는 순간에도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모든 걸 베푸신 당신들이 진짜 천사입니다. 나눠준 생명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시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로 교통 정리를 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청혼까지 본물을 이루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비명계가 상당수 포진한 충청 정가에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갈등 끝에 결국 혁신위가 조기 해체했고 내부에선 위기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선인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이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유성당원협의회가 탈당 지지 집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민주당의 유성을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대거 동반 탈당하면서 이상민 의원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먼저 각 당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떤지 요건 복귀양 위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저하고 이제 국회 17대 초선 동기세요. 그때 저분도 정치권에서 안 보이다가 그때 당시부터 경선이라는 그 열린우리당의 제도를 통해서 초선으로 정계에 진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재선 때 18대 때는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말 의원 이렇게 이제 당시에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자민련으로 당적을 바꿔서 당선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대 때 다시 또 이제 자민련의 생명을 다했고 19대 때 다시 민주당으로 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안 줬기 때문에 탈당에 일정 정도 이유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18대 때 자민련으로 옮겨간 것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9대 때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연속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 6선, 그다음에 5선. 대단한 정치적 관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내내 사실상 민주당이랑 함께 했는데 20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함께 했던 그 당에 대해서 거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악담들을 퍼붓고 가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 5선 정도 하셨으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로 유체이탈 하시는 것처럼 마구마구 비판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대척점에 있었던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뭐 저는 정치 동료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좀 서글프고 그리고 우리 그 충청인들께서 이렇게 당을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꾸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결국은 그 육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육선의 길을 찾아서 떠나신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입장이긴 할 것 같은데. 먼저 이분이 그 탈당을 한 논리가 뭐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되었고 또 개딸당으로 변질이 되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딱 잡아떼고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해서 그 민주당은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의 그 성명서를 내고 탈당을 하셨는데 먼저 이분이 민주당으로 오랫동안 아까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시 뭐 저는 선진당으로 알았는데 자민련인가 보죠?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 잠시 갔다 선진당일 겁니다. 네, 선진당으로 아마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시고 표면적 이유는 이제 선진당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분이 쭉 5선 동안 민주당에 계시면서 최근에 만약에 이분이 6선을 도전을 하실 의사가 있으셨다면 또 국회의장을 꿈꾸실 의사가 있으셨다면 아마 유성의리라는 민주당 텃밭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6선을 도전하셨던 것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본인 생각에는 없자 급기야 이번에 탈당을 하신 것으로 보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분이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지만 뭐 특별히 뭐 이분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 만약 이분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신다면 대전 시내에 저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특히 유성을 같은 험지를 지역구를 갖고 계신 현역 의원이 입당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도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공천을 받는다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분이 지난번 그 허태정 전 시장과 대전시장 경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3명의 후보가 나오는데 3등 하셨어요. 현직 그 당시에 4선이었었는데 예, 3등 하셨어요. 예. 근데 허태정 시장이 유성을 지역구에서 유성구청장도 2번 했잖아요. 그렇죠. 유성을로 나온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결국은 경선을 통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아닌가, 매우 현실적으로. 그래서 육선의 다른 자리, 다른 가능성을 찾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 예. 지금 허태정 전 시장이 지난 목요일에 유성을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상민 의원과 허태정 전 시장이 이제 대결 구도가 빚어질 텐데 유성을 총선 정말 뭐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여기에 또 이석봉 대전 경제부시장도 출마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 예. 뭐 이석봉 우리 그 경제부시장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네. 아마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상민 의원 같으신 분은 아직 입당 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면 또 이석봉 경제부시장과 혹시 경선 아마 지지율에 큰 차이가 나면 경선 없이도 공천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상민 의원과 그 허태정 전 시장 간의 1대1 구도 경쟁이 된다면 저는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 선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리라고 예상하기는 지금은 그렇죠. 예, 어려운 얘기고요. 예.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 허태정 전 시장한테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유성을을 유력하게 두고 있었고 이상민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광역시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떤 특정 지역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박병석 의원님이 계신 의장님 계신 그쪽도 그렇죠. 어찌 보면 험지다라고 네, 하면 뭐 우리 저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만 그쪽으로 당에서 가서 싸우라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성을이 험지가 된 겁니다. 5선 의원이 다졌던 그 텃밭이 있는 것이고 시의원,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공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험지가 됐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그쪽에 출마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엊그제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몰아내면 나가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건 뭐 일부 언론 보도지만 측근들에게 신당을 준비하라고 했다,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3인방의 연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탈당까지 이어질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예. 사실 민주당의 그 핵심 분들이 그 이낙연 대표를 너무 소홀히 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뭐 개딸 이런 분들이 누구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갖다가 출당 서명을 2만 명 이상이나 하고 있을 때까지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지도부들이 전부 다 그것을 방치를 하면서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그 2만 명 그 지지 아니 뭐죠? 그 출당 청원. 예, 그걸 청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서 그걸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모욕은 모욕대로 다 당했고 뭐 낙엽이라는 별칭을 아주 폄하하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이재명 그 집행부와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오래전부터 해오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그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또 김부겸 정 총리 이런 분들의 결이 아마 이재명 대표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명의 총리분들이 연대를 해서 조만간 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세 분하고 전부 다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고 각각의 차이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뭐 엊그제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는 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분들이 신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소설이고요. 다만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내년 총선에서 걸어줘야 되는데 국민의 회초리를 때려줘야 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다만 이재명 혼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광훈 목사 그분 한 사람도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은 개혁의 딸이라고 하고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내 당원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이 말을 다 듣는다면 그분들은 개혁의 딸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분들에게 오다를 내리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의 숙제는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야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의 가능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 대전을 보면은 정세균, 이낙연 또 뭐 그 전 대표하고 친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 중에서도 공천을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 탈당이어서 민주당 대전 쪽에 지금 이제 충남 도당위원장이니까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대전시당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뭐 대전이나 충남이나 뭐 비슷하니까 저도 뭐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2개 지역구는 지금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서구 갑하고 유성을 여기에 어떤 후보들을 내느냐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삼을지 말지 경쟁을 시킬지 이런 판단하고 두 번째로는 현직 의원을 강제로 컷오프를 안 시킵니다. 정말 도덕적인 흠결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만 어제 저희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 10에서 20%는 자기 점수의 10%를 감산하고 하위 10%에서 0%까지는 그러니까 최하위 10%는 30%를 감산하는 그 단계를 의결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2%까지 아예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 공천으로 볼 때는 사실 밀려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센 도전자들에게 과연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할 텐데 그러니만큼 더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 민주당 전체의 승리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결국 42일 만에 조기 해체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라면서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혁신위 활동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혁신위 성과는 거의 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인유한 혁신위원장 덩치는 산만하게 굉장히 크신 분이 정말 질풍노도처럼 처음에 시동을 걸고 달리다가 마지막에 모습이 정말 이렇게 무슨 먼지만 조금 나고 아무런 흔적 없이 그냥 퇴장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 인용한 그 혁신위원장이 너무 오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그 영남, 중진 뭐 스타들 불출마 내지 서울 험지로 가라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서 정계 은퇴를 하라고 하니까 손들고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요.
또 본인도 말실수를 중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뭐 나한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을 현실에 안 맞게 나라님이라고 표현도 했었고 또 급기야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이런 정말 상식 밖에 이런 주장도 많이 해서 스스로 막판에 가서 힘을 많이 뺐다 본인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도저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율되지 않은 것들이 마구 나오니까 결국은 혁신위의 종말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원맨쇼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다시 올려놨어요. 대단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아무 권한도 안 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인요한 그 혁신의 활동이지만 공천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영남 중진들이 험지로 출마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험지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이러한 결단들을 내려주면 저는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의 바람직한 길은 제시해 주었다. 이것이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긍정성인 것 같은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기현 대표를 바꿨어야 돼요. 충청과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선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이 민심이거든요. 저희가 뭐 남의 당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정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옥새 파동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당대표 김기현 외에는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요한 혁신위의 이런 어떤 구상, 바람직한 숙제 이 부분이 과연 현실화될까라는 우려를 좀 갖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혁신을 먼저 일으켜주면 민주당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총선까지 4개월여 남았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경험해본 총선은 민심의 흐름을 빨리 알아채는 쪽이 쉽게 말해서 정신을 빨리 차리는 쪽이 늘 승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느꼈고요.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